아니다 그냥 바로 개념 나가죠. 하고 그 다음에 본사 1까지 다 나간 다음 그 다음에 복습합시다. 네. 4페이지 네, 이제 우리 개심대 갈까 하다가 멈췄죠. 네, 개심대 갈까 하다가 멈췄는데 네, 개심대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사 1 금강산 개심대에서 조망, 그러니까 개심대에서의 이제 전경을 또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또 어디 올라가면 개심대로 올라갑니다. 네, 여정 몇 번째인지 기억 안 나는데 좀 여정 나왔고요. 네, 개심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심대에 고철한 건 다시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서 중앙성을 바라보니라는 건데 이 중앙성이라는 건 뭐냐면 금강산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의 봉우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중향성인데 그 중향성을 바라보니 12,000봉을 넉넉히 여여해니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강산이 12,000개에 관해서 12,000봉? 무슨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이 총 봉우리가 12,000개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12,000개의 봉우리를 똑똑히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니까 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12,000봉이라는 것은 대유법을 쓴 겁니다. 금강산의 부분인 봉우리를 통해서 금강산의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을 사용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다음에 산 끝마다 서린 기운, 근데 산의 기운이 좋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린 기운이라는 건 조금 맑고 깨끗한 기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산에 가서 뭐 전기를 받자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맑지만아 라는 건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뭐뭐거든 뭐뭐만아 부분은 송순의 이거 못하놨네요. 양정가가 아니라 면앙정가인데 송순의 면양정가의 문체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뭐뭐거든 뭐뭐만아를 잘 안 썼는데 송순이 쓴 면양정가에서 처음으로 뭐뭐거든 뭐뭐만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금강산아 너 너무 맑으면 하나만 해 이런 겁니다. 야 너 맑고 깨끗한 거 둘 다는 어쩌자는 거야. 너가 맑은 기운을 갖고 있으면 깨끗한 기운을 갖고 있지 말던가. 하다못해 깨끗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맑은 기운을 갖고 있지 말아야지 라고 조금 금강산한테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한테 야 너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너 이렇게 맑고 깨끗한 기운 둘 다 갖고 있으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문체가 송순의 면양정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얘기하고요. 그럼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저 기운을 훑어내고 이렇게 쫙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아내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라는 겁니다. 바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라는 게 무국지정, 무국충정,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산의 저렇게 좋은 기운으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 근데 그 사람을 왜 만들겠어? 나라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식으로 우국지정, 우국충정,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에 효용도 그지없고 그지없다는 건 끝없이 다양하다는 거고 태세라는 건 자세인데 자세도 하다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다의 의미였죠. 그래서 금강산의 자세는 많기도 많구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효용이란 것은 산의 멈춘 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요. 태세는 동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양 그 자체, 동그란 모양, 세모난 모양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산의 그 모습, 모양 자체는 가만히 있는 정적인 모습인데 대신 자세는 어때? 자세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도 하고 이 자세를 취하려면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태세, 자세라는 건 산의 동적인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이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는 말에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생겨나긴 했지만 이제와 보니 유정할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조물주 얘기한 거 기억나?
조물주가 조물주의 뜻이 다 있었구나 라는 건데 그 유정이라는 게 바로 조물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조물주가 뜻을 갖고 조물주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다 만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물주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금강산의 모습이 그냥 뚝딱 하고 자연스럽게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정도 유정할사 다 조물주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쪼물딱 만들었구나 라고 지금 조물주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영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신대 올라간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 1 또 비로봉을 보러 가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 공자라는 사람, 공자가 춘추전국 시대 때 하는 사람인데 그 공자가 중국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진짜 넓잖아. 근데 이 공자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산에 중국의 높은 제일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그 딱 대지를 보는데 뭐라 했냐면 날 담기에는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인데 이 땅덩어리 되게 좁다라고 했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공자 역시도 그렇게 높은 산 가서 중국 보고 작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또 그 공자와 자기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로봉, 꼭대기, 상상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로봉이기 때문에 봉우리를 얘기하는데 그 대신대 봉우리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대신대에 있는 건데 대신대 중에서도 비로봉에 간 거예요. 그래서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비로봉이라는 게 그냥 진짜 산의 제일 높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 누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동산, 태산이 어느냐 누구인가? 동산과 태산 중에 어느 것이 높던가 하는데 이 동산, 태산은 다 중국에 있는 두 산이었는데 이게 바로 공자가 올라갔던 산입니다. 공자가 올라갔던 산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라냐면 공자가 이제 올라가서 이 중국 너무 좁다라고 얘기했는데 노국이란 건 이제 공자의 나라였는데 공자의 나라,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히 공자가 살고 있는 노나라가 좁은 줄 알겠느냐? 우린 모른다. 그러니 넓거나 넓은 처나 어찌해야 작다고 말했던 거. 진짜 공자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땅덩어리가 되게 넓다 생각하는데 공자는 이거보다 훨씬 큰 중국 보고 작다고 말하는 진짜 공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작다고 여기는 공자를 연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공자의 넓고 큰 정신적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또 하나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롤모델이 진짜 대단하다고 막 찬양하고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막 얘기하는 게 사자성어로 호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자처럼 이렇게 되고 싶은데 공자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하면서 찬양하는 의미가 바로 호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앓고 인고하는 이 어와란 것은 감탄사였죠. 저 지위, 그러니까 공자의 지위를 어찌하면 내가 알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이 지위란 것은 호연직이 혹은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얘기합니다. 호연직이 사자성어예요? 네, 호연직은 사자성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자처럼 되고 싶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공자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 아까 얘가 뭐랬어? 그렇게 높은 정신적 경지, 인격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댔어? 없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냐면
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흠모는 뭐예요? 흠모가 되게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높은 산 올라간 사람 없다. 근데 저기 높이 올라가서 노나라 짝다 공자 진짜 대단하다라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공자의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게 저 지위를 어찌하면 알 거인가 라고 얘기하는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이상하겠느냐라는 건데 아니 내가 당연히 그럽니다. 아니 내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떨어지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순응한다 라는 거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자만큼 그 정신적 경지로 이룰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 당연해 라는 식으로 자기의 처지, 그 다음에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지막 파트 부분입니다. 네,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활용소라는 폭포를 보러 가거든요. 폭포 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이제 동해바다를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해바다를 떠나기 전 마지막 폭포를 구경하러 이 사람이 활용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본사 1부분 활용소 파트로 가게 되는데 원통골 가는 길에 사자봉을 찾아가는데 그냥 이건 하나의 여정이에요. 원통골 좁은 길 따라서 사자봉 갔는데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됐네 라는 식으로 또 여정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이 활용소란 게 무엇이냐 했더니 천년 노룡이 그러니까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용이란 게 일직선이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이굽이 돼 있잖아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소의 그 굽이굽이 돼 있는 모습이 마치 천년 묵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 승천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이든 뭐 그런 걸로 막 이러잖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하늘이 이렇게 있고 그 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활용소의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용이 승천하는 거 그렇죠. 천년묵은 늙은 용은 이제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을 비유한 거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바로 이게 용이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보시면 알겠는데 보통 용이 승천할 때 비가 엄청 내리거든요. 비가 엄청 내리는데 여기 뒤에서 뭐라 하냐면 비가 내려서 그 풀들을 다 살리고 싶다 해요. 근데 이 풀이란 건 보통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이 돼서 승천하면 어떻게 돼? 비가 내리니까 백성들이 다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보통 용이 아무 때 승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여의주를 물어야 딱 타이밍을 맞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선 지금 용이 무려 1000년이나 기다릴 거야. 1000년이나 기다려서 딱 타이밍에 알맞게 자기가 승천을 해야 온갖 풀들을 살릴 수 있는 비를 내리기 때문에 자기 역시 똑같단 거야. 자기 역시도 계속해서 때를 기다려왔단 거야. 때를 기다려왔는데 그 때를 기다려서 내가 승천을 쫙 해버리면 온 백성들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뒤를 조금 더 보시면 왜 이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용으로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보시면 주하에 흘러내요. 창에 흘러내니까 이거는 흘러가면서 창이라는 건 넓은 바다인데 이 활용토라는 게 그래서 넓은 바다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동해바다를 가는 거예요. 넓은 바다가 동해바다니까. 넓은 바다에 이어졌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이루를
지려느냐, 그러니까 내리려느냐 하는데 이때 풍운이란 것은 영웅호걸들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기운을 얘기하고 이 화자한테는 어떤 거냐면 선정, 좋은 정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이 기회를 언제 얻어서 3.15라는 건 뭐냐면 3일 내내 비가 내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가뭄이 엄청 심했을 때 이렇게 3일 내내 비가 내리면 어떡해? 가뭄이 싹 해결되겠죠? 그럼 백성들도 행복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3.15란 것은 가뭄을 해소해주는 비, 그러니까 선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풍운을 언제 얻어서 내가 3.15 선정을 언제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야? 지금 자기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어떤 타임이 용이 승천할 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자기 역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건데 근데 이게 약삭빠르다는 게 아니라 언제 그냥 하루 종일 백성 생각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 펼쳐야 되는데 좋은 정치 펼쳐야 되는데 언제 펼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회주의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백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음해라는 건 좀 그늘질 땅을 얘기하는데 그늘질 땅이 이온, 시든 풀을 다 살려내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음해에 있는 풀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들지 않은 낭떠러지나 언덕에 있는 풀을 얘기하는데 이때 풀이란 것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난 여기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속 백성을 하냐면 햇볕이 들지 않는데 햇빛이. 근데 보통 고전문학에서 해는 뭐야? 해는 임금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해기 때문에 햇빛이라는 건 임금님의 정치야. 임금님의 사랑이거든. 근데 햇빛이 들지 않는 낭떠러지는 뭐야? 임금의 정치가, 임금님의 사랑이 퍼지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햇빛이라는 건 임금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팔도이기 때문에 되게 넓기 때문에 임금님이 이 팔도에 다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 밑에 있는 내가, 내가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임금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건데 또 어딨어? 강원도 지역이 한양에서 되게 멀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래 한양 근처는 임금님이 다스려주고 여기서 먼 햇빛이 들지 않는 이 강원도 지역은 내가 좋은 정치를 펼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활용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좀 다짐을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명령을 내렸던 건데 다짐하는 거죠. 그래 좋은 정치 펼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정철이 관동적으로 쓸 때 좀 나이가 있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묵은 늙은 용 할 때 괜히 늙은을 붙인 이유가 자기가 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늙은 용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왜 천년묵은 용이 화자냐? 용이 승천할 때 비를 쫙 내려주는데 그것처럼 자기 역시 자기가 승천해서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펼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천년묵은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묵은용은 다른 의미로 좀 더 어려운 의미로 오랜 경륜 혹은 포부가 있는 늙은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를 자기가 승천할 때죠. 때를 기다려온 화자 자신을 얘기하면서 풍운,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이 기운을 얻어서 백성을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파트에서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백성 생각하는 거, 임금이 생각하는 거, 내가 좋은 정치 펼쳐야 되는데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천년묵은용, 천년노룡은 화자 자신을, 그러니까 오랜 경륜, 포부가 있는 늙은이를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온 화자로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풍운을 얻어 풀 백성을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왜 하필이면 음에 그늘진 땅,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땅이냐? 햇볕이란 것은 임금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임금님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정대만 12폭포 보러 왔는데 얘가 이제 슬슬 이제 활용소 보고 이제 활용소 가서 슬슬 동해바다 보니까 이제 빨리 동해바다 가고 싶어서 일정을 좀 빨리 갑니다. 마하연, 묘길산, 안문제를 한 번에 샥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슬슬 동해바다 빨리 가고 싶어서 좀 빨리빨리 가요. 마하연, 묘길산, 안문제를 그냥 슉슉슉 넘어갑니다. 넘어간 다음에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도 갑니다. 불정대에 갔더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라는 건데 이 천심절벽이란 뭐냐면 엄청나게 긴 절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절벽이 반공이란 뭐냐면 공중에 중간에 숭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벽을 누가 공중에 띄울 수 있겠어? 조물주가 띄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놨다 할 때 이때 주체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이렇게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물주가 신 같은 조물주가 신입니다. 신. 임금 뭐 이런 거. 임금이 아니라 진짜 신, 완전. 신이라는 단어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 절벽을 딱 세워놓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절벽에 뭐가 같이 있냐면 폭포가 같이 있거든요.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폭포를 뭐라 했냐면 은하수라 했습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여내어 라는데 이때 은하수라는 것은 12폭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절벽이 있으면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폭포의 모습이 마치 은하수 같은 거예요.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절벽이랑 폭포를 어떻게 그려? 그 다음에 그 폭포 모습이 또 어떠냐면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실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배 짤 때 어떻게? 배는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배는 이렇게 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짜. 그러니까 실이 파란색이면 실이 이렇게 막 되어 있어. 이게 이제 배를 짠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고정해서 배 총총총총 짜는 거. 배 한 번도 안 짜보셨죠? 네, 저도 한 번도 안 짜봤어요. 배 짠다는 게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 알때 이렇게 배를 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폭포의 모습 같다는 거야. 너네 자꾸 비웃으면 한 명 앞에 세워가지고 그림 그리잖아. 얼마나 잘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처럼 풀터에서도 배처럼 걸어놨던 거니까 내 실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 봤을 때 되게 실처럼 얇게 있다는 거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배처럼 크다랗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포의 근경과 원경을 다 드러낸 게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어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뭐 같이 썼으니까 지급법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근감은 안 들어가요. 원근감도 들어가죠. 근경, 원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근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처럼 풀쳐서 배처럼 걸었으니라는 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꾸법 역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전문학 읽으실 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태백, 이백이거든요.
이태백, 이백은 대표적인 신선이야. 그래서 만약에 고전 문학에서 이백처럼 살고 싶다, 이태백처럼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신선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경 12배를 내보내는 여러 인간, 도경에는 12굽이라 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여럿으로 보인다는데, 도경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이 은하수 같은 폭포를 12굽이라고, 그러니까 12개의 갈래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그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적선, 이적선이 바로 이태백, 이백입니다. 이적선이 이제 있어서 고쳐 다시 논의한다면, 그러니까 왜 논의하냐면 이 사람이 이태백이 살아있을 때 그 중국의 여산폭포라고 있어요. 아마 중국 여행 가보시거나 중국 여행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여산폭포가 세계 최고의 폭포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멋있는 폭포라고. 그래서 이적선, 이태백이 그 여산폭포가 진짜 아름답다 했는데, 만약에 이태백이 다시 여기 와가지고 살아서 여기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폭포를 본다면 여산폭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걸?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선, 이태백이 다시 내려와서 나랑 얘기해 본다면 여산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금강산에 있는 12폭포가 엄청나게 멋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산폭포라는 건 언제 처음에 등장했냐면, 이 여산폭포는 이태백의 시, 이백의 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산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백의 시를 인용했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12폭포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부심을 보여주는 파트죠. 근데 이백은 진짜 없는 거. 실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태백. 근데 왜 신선? 이 사람이 결국 끝엔 신선이 됐대. 근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 화장실 가고 싶어? 네. 갔다 오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번 주 그냥 대신대까지 다 할 거야. 난 뒤에 본사 2까지 다 할 줄 알고 한 번에 쉰 건데. 여기까지가 본사 1, 금강산까지 간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 7페이지부터는 이제 여정이 바뀌어서 이제 산이 아니라 바다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산 2까지가 끝이에요. 원래 결사까지 있어. 본사 2, 그 다음에 바로 결사야.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감상평은 본사 2가 더 재밌습니다. 재미없는데. 아니야, 이게. 근데 2학기 때는 분석이에요. 감동물곡이 하나. 하나 다 들어갔는데? 2학기 때는 또? 그때 하면 되겠다. 근데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니요. 야, 우리 기껏해 지금 30분에서 30분. 그래서 이게 뒷파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사 2에서는 나라 걱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적 갈등이 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왜 내적 갈등이 등장하냐면, 앞에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임금이 걱정했는데 이게 슬슬 세지는 거야. 씨발 이거 더 놀고 싶은데? 이거 나 임금님 말 들어서 일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연에서 신선처럼 살고 싶은데 하다가 얘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신선이 등장해서 야! 너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너 알고 보니까 신선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결사 부분이고, 결국 끝에는 그래 내가 신선이었으니까 다시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선 세계로 올라가야지 라고 마무리하는 게 결사 부분입니다. 쉽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관동불복이 좀 그런 거지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다시 복습할 겸 1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 정리 쭉 하면서 보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1페이지인데 서사 부분 등장했었죠. 서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철이
자신이 강원도지사, 그러니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은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강호의 병이 깊었다는 건, 이 병이라는 건 보통 자연 친화에서 병 깊었다는 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연화, 고질이라든지 천석공학 이런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네 파트로 나눠졌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래서 4호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3, 4호의 온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중림이라는 건 뭐냐면, 네, 대나무 숲인데, 대나무 숲이 유명한 데가 바로 전남 창평. 근데 이 창평에서 정철이 유배를 떠났던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임금님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오고, 그 다음에 얘 첫 번째 여정이 연추문이었죠. 연추문인데, 연추문이란 거 경복궁의 서정문이어서 서정문으로 등장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관찰사 임명받은 그 행사를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서사 이 부분이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거였죠. 생략법 요약을 해가지고 속도감을 있게 경쾌함과 박진감, 긴장감을 다 챙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평구역 갔다가 흑수 갔다가 성당 갔다가 치악 이제 원주에 가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 이제 좋은 정치 펼칠 거야 해가지고 소양강 들렸다가요. 네, 소양강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임금님 생각합니다. 왜? 이 소양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 한강으로 갈 거고, 한강에 누가 있어? 한양이 있고, 한양에 또 누가 있어? 임금님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임금님 잘 지내실까? 이걸 연군지정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님을 생각하고 임금님을 막 걱정하는 게 엄청 많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동주, 철원으로 갑니다. 철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삼각선이 볼랑말랑했고, 옛날 철원이 후고구려의 수도였죠. 후고구려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바로 서사 3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회양으로 갔다가 회양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급장류 얘기를 하죠. 급장류가 중국의 엄청난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나도 이 사람처럼 돼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강원도 지역 잘 다스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내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영중 자기가 다스리는 공간이 무사 별일도 없고 나는 마침 또 떠나기 좋은 3월이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본사 1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쭉 떠나서 처음에 백천동 가죠. 백천동이랑 망폭동 지났는데 여기서 폭포 엄청나게 이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금강대를 갑니다. 금강대는 또 뭐였냐면 선악이 있는데, 선악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어가지고 도교적인 신선 사상을 슬금 보여주는 거였고요. 또 심지어 자기가 서예주인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진월대 올라가죠. 진월대 올라가서 조물주 진짜 대단하다라고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진월대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망고대랑 혈망봉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쫙 보고요. 그 다음에 멋있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별 얘기 없는 게 계속해서 그냥 산 멋있다는 겁니다. 우리 산 진짜 자연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개심대에 갔었고, 개심대에서 이제 산의 정적인 모습과 동적인 모습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디 가냐면 이제 비로봉 한번 가고요. 비로봉에 갔다가 이제 공자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공자처럼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면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파트가 비로봉 파트였고요. 이 사람이 이제 활용소를 갑니다. 활용소 가서는 이제 선정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포부를 보여주는 부분이 활용소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바다 가기 전에 또다시 12폭포 자랑하죠. 12폭포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의 여산폭포보다 훨씬 멋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바로 본사 1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쉽죠?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물론 제가 이거 그대로 또 저번 주처럼 PDF 파일 보내드릴 텐데, 이 내용, 여러분들 여기 해석 부분이나 이런 본문 내용이 여러분 교과서 자습서 부분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프린트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여러분들 그 개념 교재 보시면 자습서 부분이 되게 좁아요. 좁아서 막 거기 쓰기가 애매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거기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시거나 복습할 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관동별곡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각 잡고 딱 하루나 아니면 진짜 한 30분 정도 딱 잡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천천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해도 얘네 문제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고 무엇보다 얘가 조금 길어요. 기니까 여러분들이 막 대충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냥 꼼꼼하게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가부터 봅시다. 46페이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건의해야 되는 상황, 상대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기분을 살펴 사과해야 하는 상황, 상대의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하는 상황 등 다양한 대화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듣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금부터 다양한 상황 속 예의를 갖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의 원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건데, 공손성의 원리가 뭐냐면 존중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공손성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순서 교대 원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야 되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부터 나옵니다. 공손성의 원리가 뭐냐면 배려하면서 예의를 갖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이다.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정중어법이라고 한다. 정중하지 않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여서 대화하라는 정중어법에 포함된 5가지 경륜은 다음과 같다. 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당연히 정중하지 않는 내용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5가지 경륜인데 그 중에 요령의 경륜입니다. 요령이란 건 뭐냐면 조금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치, 이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령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막 꽁수나 키우는 애들한테 야, 요령 키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요령이 어느 정도 좀 능숙한 사람들이 난 요령이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이란 건 뭐냐면 조금 재치 있게,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자, 승우랑 서연이가 한 대화부터 봅시다.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 원래는 보내줘보다는 보내. 내가 더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명령하듯이 얘기하죠. 당장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연이가 그렇게 빨리? 라고 조금 당황합니다. 어떻게 됐어? 얘네들이 또 한 번 싸우겠죠. 근데 옆에 있는 석재랑 지혜가 하는 대화를 봐봐. 내가 주말에 이모댁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낼 수 있겠니? 라는 식으로 요령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요령의 경륜이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그냥 뭐 해주세요보다는 앞에 이유를 붙이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되게 커진대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해본 대학교 때 과제에 대해서 해봤거든요. 해본 뭐냐면 대학교 가면 프린터 카페가 있어요. 과제나 이런 거 뽑으려고. 근데 막 사람들이 쪼들려서 그러니까 3시 수업이면 2시 55분에 그 프린터 카페로 가.
그러니까 막 급하게 프린트만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줄이 엄청나게 길어. 근데 나는 3시에 수업인데 앞에 있는 사람 4시 수업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빨리 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다짜고짜 아 혹시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하면 싫은데요? 이 대답이 오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제가 3시에 수업이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하면 거의 70, 80%가 다 오케이 해줘요. 심지어는 뭐라는 줄 알아? 제가 프린트를 빨리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빨리 가도 될까요? 해도 되잖아? 아니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제가 프린트를 빨리 해야 돼서 먼저 프린트를 해도 될까요? 하더라도 오케이야. 웬만하면. 왜냐 앞에 이유를 말해줬기 때문에. 빨리 프린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줘서.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석재가 나 이 모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이유를 말하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요령의 경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말해? 조금 급하긴 해보지만 내가 해볼게 하죠. 밑에 보시면 승우는 모든 발표를 하기 위해 서연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하고 있다. 그런데 승우는 서연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명령하듯 말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서연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상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석재와 같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에 이익이 되는 표현에 관한 말하기 규칙이 바로 요령의 경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령의 경륜 말고 4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서 뭐는 뭐다 이렇게 하는데 요령의 경륜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표현을 말해라 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말하라 라는 게 바로 요령의 경륜 이런 거고요. 이 경륜에 따르면 상대방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상대의 이익이 커질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이 상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요령의 경륜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사회에 있는 사람이라. 네, 그래서 여기 47페이지 이것만은 꼭 보시면 공정성의 원리를 갖춰 대하는 태도를 방법을 정중어법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에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는 말하기 규칙이 요령의 경륜인데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에 이익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냥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명령이 예의를 갖춘 표현이 할 수 없다. X.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관용의 경륜입니다. 관용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서연이랑 선생님의 이 대화를 볼게요.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지금 뭐야? 얘는 서연이 내가 못하기보다는 선생님 탓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주신 자료가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빡쳤죠? 이게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다시 읽어버려. 지혜는 뭐라냐면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해 주신 자료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더 쉬운 자료를 찾을 수 있나요? 이건 뭐야? 내 탓이다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다시 읽어보니 그래도 어렵다면 다시는 다른 자료를 찾아볼게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남의 탓을 하고 있고요. 지혜는 자신의 탓을 하면서 조금 더 예의 있는 표현을 쓴 거죠. 밑에 보시면 서연이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에게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연은 선생님께서 찾아주신 자료가 너무 어렵다면서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선생님께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대에게 건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혜와 같이 상대를 배려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는 말하기 방식이 바로 관용의 경륜이다. 이 경륜에 따르면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부탁을 할 때는 요령의 경륜이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건의를 할 때 뭐라냐면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시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게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의 경륜입니다. 상대를 칭찬하면서 말하는 건데, 승우랑 서연이의 대화를 볼게요.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이렇게 떨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하면서 지금 승우는 다짜고짜 그냥 잘못을 지적하고 비방하기만 하고 있죠. 서연이가 빡쳤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발표가 뭐가 어때서 네가 했으면 안 들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석재랑 지혜가 하는 걸 봅시다. 석재는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됐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 떨었을 것 같아. 근데 지혜가 고마워 석재야. 많이 떨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인다. 라는 식으로 되게 화기애애한, 낯간지럽지 않네요. 이 단어 수업할 때가 엄청 낯간지러워. 이게 천둥 치는 소리지? 천둥이 아니야? 날씨 맑아? 야, 이게 천둥 소리 아니면 미사일. 그니까 난 요즘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요즘 그 생각밖에 안 들어. 한번 그 일 터지고 난 뒤에 어디까지 했어? 네, 여러분들은 보통 승우랑 서연이처럼 얘기하죠. 누가 석재처럼 얘기해? 나도 친구들이면서 석재처럼 얘기하는데 병신아, 니 때문이잖아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보시면 승우는 서연이 떨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방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석재는 지혜에게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해 준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석재처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말하기 방식을 칭찬의 경륜이라 하는데, 이 경륜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하지 않는 것이 예의를 갖추지 못한 표현이 된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앞에까지는 주의할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칭찬의 경우는 주의할 점이 등장합니다. 뭐라 하냐면 진심이 담기지 않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이것만은 꼭 보시면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은 관용의 경륜이었고요.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하지 않는 것은 칭찬의 경륜을 지키지 못한 표현이다. 그쵸?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게 바로 칭찬의 경륜이다 하고 있습니다. 관동별곡하다가 여기 하니까 되게 신선하죠? 자, 그 다음에 50조 겸양의 경륜입니다. 겸양이라는 것은 되게 겸양이라는 게 겸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선생님과 서연이의 대화를 보시면 서연아, 발표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당연하죠. 제가 보고 못한 거 보셨어요? 다음 자료도 기대하세요. 자만을 떨고 있죠. 반면에 지혜는 뭐라 하냐면, 지혜야, 발표장도 정말 잘 만들었구나.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잘 도와줘서 만들 수 있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난 지혜가 더 재수없어. 아니, 일단 자기가 안다는 거잖아. 잘했다는 거. 내가 살이 부족한 거야? 저는 되게 그렇습니다. 서연이는 선생님 칭찬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다음에도 잘해낼 것에 자만심을 들여놓고 있다.
반면 지혜는 선생님의 칭찬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바라보다. 이렇게 지혜처럼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라는 말할 규칙이 겸양의 경륜이다. 우리말에서는 별만 쓰면요 아직 부족합니다와 같은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칭찬을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면서 또 겸양의 경륜에 주의할 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 떨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건데, 자, 서연이랑 승우의 대화도 볼게요. 서연이가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을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그동안 다들 힘들었잖아. 근데 승우가 난 싫어. 어제 발표 준비하다 피곤한데 피자는 무슨 피자? 집에 주는 얘는 진짜 심각하죠. 석재창 얘기하면 좋죠. 좋은 생각이야. 발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다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넌 어떨까? 라는 식으로 석재처럼 얘기하면 참 좋겠죠. 낯간지러 내가 끈지고 그래서 승우는 발표가 끝난 기념 뒤풀이하자는 서연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승우는 먼저 서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다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여러 사람이 함께 대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연이를 무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석재와 같이 먼저 상대방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하고 제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체감을 높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만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이나 어떨까와 같은 선택감을 부여하는 의문형을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좋다. 너무 온데?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의의 경륜인데, 근데 인생 살아보면 이렇게 동의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얘네가 통틀어서 동의. 이 바가 이제 동의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거든요. 자, 51페이지. 이것만 꼭 보시면 칭찬을 당당하게 받아들여서 자만심 드러내는 것은 겸양의 경륜 어긋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륜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를 해놨는데 무조건이 틀렸죠. X죠. 무조건이 아니라 먼저 그래 공간을 표현하고 일체감을 높인 다음에 다만 같은 완충적인 표현을 사용해라 라는 거였죠. 네, 그다음 마지막 5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석재처럼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말하기 규칙을 동의의 경륜이라 하는데 이 경륜이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화 초반에서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 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제 뒤에는 순서 교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가 바로 순서 교대 원리인데 대화는 긴 시간 혼자 말을 하는 연설과는 달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따라서 대화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순서 교대 원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 맞아요? 비가 아니니까 이건 누가 뿌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도 우선 뭐 이런 학원에 우산이 있긴 한데 집 갈 때 이렇게 비 오면 내가 구해다 줄게. 우산 없는 사람. 그냥 날 쓰고 가라.
아니야, 근데 5명으로 빅크 칠 때까지 따가도 되잖아. 유찬이만 후딱 보내면 되잖아, 일단 한 개로.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오. 뭐야, 소리로 봤을 때는 아닌 거야. 소리로 봤을 때는. 뭔가 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비 엄청 내면 쏟아지처럼 내면 금방 끝쳐. 근데 내가 성북구 살았으니까 안 끝이더라. 여긴 좀 비가 무섭게 없었어. 난 여기 비가 좀 무섭게 없었어. 네, 마지막 부탁할게요. 네. 네, 순서 교대 원리. 네, 서연이가 뭐라 하냐면, 나 지난 주말에 강화도에 다녔잖아. 고인들 엄청 크다고 고인들은 사자들 막 혼자 계속 얘기하잖아. 네, 승우가 당연히 이거 속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지 혼자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혜 또 나에서 뭐라 하냐면, 지혜가 석재야, 네 생각은 어때? 근데 석재가 딴 생각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다가 석재야,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 우리는 네 생각도 궁금해. 하고 얘기하고요. 네, 다에서는 승우가 네, 이번 학교 소풍은 어디로 갈까 했는데 서연이가 또 말을 끊으려 서연이가 말 끊는 게 아니고 서연이가 나는 한데 누나가 말 끊으면서 안동해야만 어때?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혜가 떡볶이 팔면 좋겠다. 맞아, 간단히 하기 좋잖아. 근데 재아가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지 않았니? 근데 이건 보통 니네 단톡 아니야? 네. 니네 단톡에서 이러잖아. 아 씨발 존나 그러면 뭐 하면 개막 숙제 개 많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 교대 원리를 잘 지켜라 라는 겁니다. 네,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네, 가해 서연과 같이 혼자서 혼잣말을 하거나 석재와 같이 대화 참여를 한번 침묵시키거나 유나와 같이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거나 네, 재화와 같이 관련이 없는 화제를 꺼내게 되면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화할 때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센스를 유의하면서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면서 말해야 된다 하고 있고요. 마지막 최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맞춰 대하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의 원리를 살핀 것 같다. 이와 같은 원리들의 핵심은 바로 예의이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라는 겁니다. 부탁, 건의, 거절, 사과, 칭찬, 동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의 원리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을 한다면 완곡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회 부조문장이 아니잖아요. 자, 53페이지. 이것만은 꼭 상대방의 의견을 다르지 않을 때는 직접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 했죠. X.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대화 순서를 유의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화제를 꺼내는 거 좋다? 안 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54페이지에 이거 1번.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공정성의 원리고 뭐가 순서교대의 원리냐 라는 식으로 얘네들 분류하는 거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험에 보통 예시를 뭘 들어주냐면 이런 예시를 들어줘요. 다 학습할 줄 있는 예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꼭 다 읽으셔야 돼요. 은태가 얘기한 거, 새별이가 얘기한 거, 윤석이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55페이지 동준이랑 나영이가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여기 얘도 태호, 성규, 친구들, 민우 이걸 얘기하는 거. 얘는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야, 너는 한동안 우리 지금 수업한 지 20분 됐어. 다음 것도 쉬워요. 다음 것도 괜찮아요. 그거야. 종결 표현. 근데 어렵진 않지 않았니? 아니 우리 5월달에 잠깐 했던 내용이잖아. 아이고 미안. 혹시 이 초록색 책 안 갖고 온 사람? 네. 이준이 받아야지. 아니요. 세훈이랑 저기까지. 민성이랑 건인 갖고 왔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나눠드린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이게 우리 했던 내용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지금 시제 표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종결, 높임, 시제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도록 이거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이거 프린트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 책 있으신 분들은 초록색 책이랑 얘랑 같이 펴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초록색 책이 없으시거나 오늘 처음으로 초록색 책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이 프린트만 보셔도 돼요. 이건 필요 없어요. 네네. 그거는 먼저 이걸로 개념 나가고. 네, 이걸로 하면 몇 페이지예요? 초록색 책 172페이지. 초록색 책은 172페이지, 프린트는 그냥 1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종결 표현이었죠. 종결 표현이라면 간단했습니다. 화자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자신이 아닌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종결하느냐라는 거였는데,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는데 종결 표현을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댔죠. 그러니까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느냐 물음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진다 해서 이렇게 예제를 들어놓습니다. 똑같은 밥 먹어입니다. 똑같은 밥 먹었지만 하나는 마침표가 왔고요, 하나는 느낌표가 왔어요. 물음표가 왔어요. 마침표가 왔으면 내가 밥 먹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음표를 쓰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느낌을 주는 거였죠. 그것처럼 이렇게 종결 표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했었고요. 네, 종결 표현의 종류에는 평서, 의문, 감탄, 명령, 청유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평서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진술하는 거였고요. 의문문은 질문하는 거였죠. 근데 의문문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설명 의문문은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니까 육합 원칙을 물어보는 거였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물어보는 거였고, 판정 의문문 뭐였어? 그냥 yes or no 물어보는 거였죠. 수사 의문문은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요청, 감탄의 느낌을 주는 건데, 이거 쉽게 서리법 생각하겠죠. 수사 의문은. 수사 의문법의 대표적인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근히 요청을 모르시는 경우인데, 요청할 때 뭐야? 여러분들 나한테 에어컨 꺼달라는 때 어떻게 말해? 쌤, 에어컨 꺼주세요가 아니라 쌤,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음표를 끝내잖아. 근데 내가 거기다가 안 돼. 이러진 않잖아. 너네들이 안 돼요라는 건 뭐야?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꺼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난 너네들이 여자친구랑 뭐 불꽃놀이 갔는데 불꽃놀이 너무 예뻐. 그래서 여자친구가 불꽃놀이 너무 예쁘지 않니? 했는데 너네가 아니? 이럴 거야? 그 말은 뭐야? 불꽃놀이가 예쁘지 않니? 라고 물은 거야. 불꽃놀이 너무 예쁘다 라는 식의 감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라고 뭐야? 그렇다고 너네가 네, 할 수 없어요 이러진 않잖아.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라고 뭐야? 조용히 해 라는 명령의 효과를 가진 거고. 오케이? 그렇죠? 괜찮아? 불꽃놀이 할 때 이랬는데 여자친구 불꽃놀이 이해 안 가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다 진짜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 설명, 판정, 수사가 다 중세국어 때는 판별이 됐거든요. 뒤에 어떤 거에 오냐에 따라서 판별이 되는데, 현대여서 이게 판별이 힘들고 문맥에 따라서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경상도 사투리 예시도 있잖아. 이게 설명문만, 판정문, 수사문만 이거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세국어에서 판별할 수 있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여전히 경상도 사투리라고. 내 경상도 사투리 특강 안 했어? 뭐뭐 나로 끝나는 거.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땐 노로 끝내는 이유가 뭐야? 아버지 뭐 하시는 뭐야? 설명 의문이잖아. 설명 의문이기 때문에 뭐뭐 노로 끝내야 되는 거고, 네 밥 누군나? 할 때는 나로 끝내는 이유가 판정 의문이기 때문에. 중세국어 때는 뒤에 만약에 오로 끝나거나 고로 끝나면 설명 의문이고, 가나, 나로, 나 혹은 아로 끝날 경우에는 판정 의문이다.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느낌을 세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근데 가끔씩
이게 이것도 뒤에 먼저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 명령문과 청유문, 명령은 먼저 강하게 요구하는 거, 청유는 함께 우리 우쭈우쭈 하자라는 거였는데, 명령문과 청유문은 제약이 있겠죠. 첫 번째, 서술어는 동사만 올 수 있겠습니다. 효용사, 그러니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효용사가 올 수 없겠죠. 그래서 누가 너희한테 야, 너 좀 이뻐라 해봐. 그럼 지금 너가 이뻐라는 말이 안 되잖아. 너 좀 이뻐라. 오히려 공부해라. 운동 좀 해라. 아니면 뭐 뛰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동사랑 명령, 청유가 섞여야 되는데 형용사에다가 명령, 청유가 섞이면 안 된다 했었죠. 근데 이뻐져라는 이뻐져라는 그게 명령, 청유가 아니야. 이뻐져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탄? 그러니까 이거 애매해. 의미에 따라 이거 이뻐져라 하는데 그게 진짜 뿅! 하고 이뻐질 수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서술어 이제 형용사에다가 아라, 어라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 형용사에다가 아라, 어라가 붙었다 해서 이거 틀린 문장이네가 아니라 만약에 형용사에 아라, 어라가 붙을 경우에는 감탄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고 이뻐라 라는 말 쓰잖아. 우리 막 애기들 막 냐냐면 아이고 이뻐라 하는 건데 아기들한테 너 이뻐라 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 자신의 생각인 그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게 감탄문이고요. 명령문과 청유문은 이렇게 시제의 표현, 선어만, 뭐뭐, 아라, 어라 이런 거 쓸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명령문 옆에 참고만 하시면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이 있었는데 직접 명령문이라는 건 특정 청자에게 딱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였고 간접 명령문은 불특정 청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간접 명령문을 쓸 경우에는 아라, 어라가 아니라 그냥 라를 쓴다 했죠. 아라, 어라가 아니라 그냥 라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르다에다가 고르라라고 하는 게 불특정 청자에게 한다는 점. 그래서 옛날 시험지, 요즘 시험지는 뭐 서술하시오, 고르시오라고 끝났는데 옛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르라라고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높임 표현. 자, 높임 표현은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높임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잘 써놨네. 높임 표현이라는 것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 높고 낮은 정도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건데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체, 객체, 상대로 나눠진댔죠. 제일 첫 번째 주체 높임법이라고 뭐냐면 주체,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 주체, 주어를 높이는 방식이 주체 높임법인데 근데 이거는 실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라고 했었죠.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주격부사 깨서를 쓰는 게 있었고요. 아니면 선어말음이 시를 쓰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선어말음이 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다에 시를 붙이면 가시다가 되죠. 이렇게 중간에 시를 붙이는 게 주체 높임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때 툭수어였죠. 툭수어에 꼭 조심하는 게 뭐였어? 여기에 주무시다, 계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했는데 이때 시는 선어말 어미의 시가 붙은 게 아니랬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어휘야. 그래서 주체 높임법에서 가장 많이 장난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주무시다 밑줄 쳐놓고 얘 실은 방법으로 선어말 어미 시를 썼다라고 하는데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주무시다 시 있는 거 보고 신나서 체크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간 어른들끼리 뭐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로 그 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네, 그것도 특수가 있는데 그게 애매하게 잡수다라는 말 때문에 잡수다, 들다, 그다음에 이게 잡수시다도 있고 잡수다도 있어. 들다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애매하대.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해서 국립국어에서 얘기한 거 보면 잡수시다랑 잡수다의 의미 차이가 뭐냐는 건데 잡수다도 이제 높임 표현이거든요. 근데 잡수다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집포 때 너네한테 햄버거 시켜줬어. 그럼 너네들이 잘 먹겠으면 이거 잡숴 할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너네들이 이제 높여주는 건데 잡수시다는 진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높일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한테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네, 잘 잡수세요. 잡수시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잡수시라인데 이거는 국립국어는 하나의 그냥 해석이고요. 오피셜은 아닙니다. 둘 다 특수. 둘 다 특수어이야. 잡수다랑 잡수시다 둘 다 특수어이야. 근데 주격조사 깨서랑 선언이랑 둘 다 붙어야지 높임 표현이 되는데. 네, 이거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주격조사 깨서랑 꼭 선언하면 시를 다 붙여야 되냐 이러는데 주격조사 깨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순서가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선어만 어머니부터 붙여야 돼. 그러니까 높임 표현 쓸 때 어머니가 오셨다는 맞아. 왜냐면 깨서는 안 썼지만 대신 선어만 어머니 썼기 때문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주격조사 깨서만 쓰면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왔다는 틀려. 그러니까 둘 다 써야 높임 표현이긴 한데 둘 중에 그래도 하나만 쓸 수 있다면 먼저 선어말 어미부터 써야 됩니다. 만약에 주격조사 깨서는 안 쓰고 선어말 어미만 썼으면 이것도 높임 표현이긴 해. 근데 대신에 주의해야 될 게 선어말 어미는 안 썼는데 주격조사 깨서만 썼다? 얘는 틀린 표현이야. 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너네 학교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학교들은 이거 나왔어요. 시. 특수어의 미축주는 꼭 선어만 시 썼다. 근데 이게 시가 컷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 가면 어시랑 붙어서 셔가 되는 거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과거 시제도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데 뒤에 또 시제 표현 그게 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여러분 학교 이번에 혹시나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네 학교 어렵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네 학교가 어렵게 나온다 했을 때는 한 신일고나 고대국어 평범하게 나오겠지 이 정도고, 대신 신일고나 고대국어가 어렵게 나온다 할 때는 그냥 이번에 최고점을 80점으로 할 생각이구나. 너네 학교가 어렵다는 거는 100점은 얻게 하겠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법이었죠.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였는데 간접 높임은 간접적으로 높인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높여야 대상을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이나 생각 등과 관련된 말을 쓰면 간접 높임법이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간접 높임법은 선언하면 심한데 간접 높임할 때 특수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뭐라 했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맞는 거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안 된다 했잖아. 계시겠습니다는 특수어를 썼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높여야 할 대상을 높인다는 게 뭔 말이에요? 높여야 할 대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우리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셨는데 이 어두우시다에 시 썼지. 근데 어둡다는 게 할머니가 어두운 거야? 귀가 어두운 거야? 귀가 어두운 거지. 근데 어두우시다는 아까 뭐였어? 시가 주체를 높이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의 주체는 귀지. 그럼 귀를 높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귀가 원래 귀를 왜 높이겠어? 귀가 할머니의 귀이기 때문에 높인 거지. 이렇게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 이런 걸 높이는 게 간접 높이는 거.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높이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말씀을. 그렇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높이는 건데 말씀을 왜 높여?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인데 여기서 있다는 거에 주체가 뭐야? 말씀이잖아. 근데 얘는 직접 높임으로는 못 쓰는. 얘 직접 높이면 못 쓰냐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 그러진 않잖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보다는 이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배고프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입니다. 객체 높임법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겁니다.
네, 객체 높임은 가장 쉬워요. 객체 높임은 가장 쉽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네, 부사격 부사 깨를 쓰거나 아니면 특수어의 들이다, 모시다, 엿주다, 뱉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 높임법은 뭐 선어말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객체 높임법은 깨 혹은 아니면 특수어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군대 생각하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할머니랑 어머니, 그다음 할머니, 어머니 네 세 명이 있어. 이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지. 근데 두 번째로 높은 게 어머니지. 세 번째가 나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할머니랑 어머니 둘 다 높여야 되지.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높은데 어머니를 높이면 되겠어? 어머니를 낮춰야지.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어머니는 할머니 입장에서 낮춰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랬어? 할머니,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하면 할머니가 뭐래? 야, 어머니가 너보다 높아? 이런 데잖아. 그래서 이게 압존법입니다. 압존법이란 것은 네, 청자를 고려해서 주체높이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게 아니라 청자를 생각해서 주체높이법을 쓰는 게 압존법입니다. 이거는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예요, 문제. 객체높이법이?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할머니께 과일을 드린다는 건데 할머니가 부사.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 아버지기 목적어.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역주다잖아. 역주다는 뭐야? 역주다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해봐. 내가 했는데 민성이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유찬이가 이번 숙제가 어디까지인지 여쭤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유찬이가 이번 주 숙제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보셨어요? 여쭤보셨어요? 물어보셨으면 뭐야? 물어보셨어요 할 때 시 썼지? 그럼 누굴 높인 거야? 물어본 사람이 누구야? 유찬이잖아. 왜 내 앞에서 유찬이 높여? 그건 안 되는 거지. 나를 높여야 되잖아. 그게 이제 역주다. 선생님께 유찬이가 선생님께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쭤봤어요. 할 때는 이게 맞는 거지. 근데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다의 높임 표현이 여쭤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물어보셨을 때는 물어보다의 선어말 시가 붙은 거잖아. 네. 근데 얘는 주체 높임법이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본 사람이 누구야? 유찬이잖아. 근데 유찬이를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이 그렇게 헷갈려요. 물어보다의 높임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여쭤보다라는데 여쭤보다는 그게 아니라 여쭤보다는 선생님의 그 부사어나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입니다. 여쭤보다는 그럼 주체 높임법에 특수어에는 못 써요? 네, 못 써요. 쓰면 안 돼요. 아니 뭐 쓸 수는 있겠죠. 뭐 진짜 그래서 뭐 너네가 나한테 어머니께서 이번 주 학원 쉬는 날 언제인지 여쭤보셨어요. 할 때 뭐 여쭤보신 나를 또 높였고 여쭤보시다의 시 넣었으니까 어머니 높인 거지. 이렇게 어렵게 나가시네. 이번에 나올 수도 있죠, 진짜. 너네 이번에 왜냐면 어렵게 나온다 하니까 또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너네 한국인이잖아. 한국인은 다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상대높임법이어서 상대높임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상대높임법은 청자를 높이는 거였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앞에 나왔던 주체랑 객체는 다 높이는 거였는데 상대높임법은 낮추는 것도 있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높임법은 낮추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상이 어떻게 나냐? 높임 대상이 나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이거나 낮춘다라는 거였었고요. 상대높임법은 뒤에 어떤 걸 쓰느냐라는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이 되고요.
다음에 격식을 차려야 되고 조금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격식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되게 가깝고 좀 친근한 분위기를 주는 비격식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네, 여기 밑에 써드린 겁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하십시오체는 뭐뭐 비읍니다. 뭐뭐 올시다. 비읍시오, 비읍니까, 뭐뭐 소서, 뭐뭐 시지요. 예시를 들면 합니다, 갑니까, 읽으십시오, 읽으소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하시지요야. 하시지요 보고 요거 썼으니까 해역체네 할 수 있는데 이게 시를 썼기 때문에 하십시오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려서 하십시오체부터 해체까지 다 예시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이거 밑에 이거 보시면 돼요. 아니 이 표에 이거 이 표에 이 조금만. 근데 올시라는 건 어디 나왔어? 올시다? 표에는 올시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상대 높이가 어려운 게 이 표 그대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어서와 오는군, 가요, 지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십시오체냐 해체냐 찾는 건데 이건 진짜 쉽게 나온 거. 그나마 위에 표에 가끔씩 있는 거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아까 대화의 경륜이 있었잖아. 그 경륜에 대화의 경륜한 예시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예시 들어주고 그 밑에 밑줄 칠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하십시오체인지 해체인지 써라. 하나씩. 그런 거 찾아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십시오체부터 그러니까 상대 높이 보면 예시를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 자주 보세요. 오케이. 자, 시제 표현입니다. 네, 시제라는 것은 시간을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이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게 바로 시제였었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딱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시제입니다. 네, 시제에서 제가 가장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바라시랑 햇빛죠? 우선 필요 없다. 휴. 사건시는 바라시였죠. 바라시라는 건 말하는 시점을 얘기했었고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보자마자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뛰어놀아. 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야? 현재고. 내일 운동장에 뛰어놀겠다.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야? 미래잖아.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뛰어놀았다 해놓고 이게 사건시가 앞에 있는지 바라시가 앞에 있는지 이걸 따지는 문제가 시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사건이 일어나야 그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 사건시가 말하는 시점, 바라시보다 앞선다 했었죠. 앞선다는 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앞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이 사건시랑 바라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사건이 일어났어,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안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시가 어디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되죠. 오히려 말하는 시점, 바라시가 앞에 있고 사건시가 뒤에 있어야 되는 게 미래 시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는 것은 사건시, 바라시를 앞서 있느냐, 같이 있느냐, 나중에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것부터 그림 그리겠죠. 그냥 과거 해놓고 밑줄 쳐놓고 사건, 바라, 현재 해놓고 사건, 바라 같이 있다. 미래 같은 경우에는 바라, 사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써놔야 여러분들 시제 표현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꼭 잘 알아두시고. 네, 그래서 시제 표현은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한국인은 다 압니다. 과거 시제 나올 때 어떻게 써? 보통 at, ot이나 at, 이런 걸 쓴댔죠. 아니면 더를 쓴다거나.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at, ot이나 at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단절된 거.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옛날 일이라서 현재와는 정말 단절된 느낌을 줄 때 at, ot이나 ot을 쓴댔고요. 일반적으로 at 혹은 더를 쓴댔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ot이었죠. at 같은 경우에는
과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완결된 상황이 지속되거나 과거의 현재까지 지속된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쟤도 왜 이렇게 말을 꼬있나? 그러니까 ot이란 건 과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일을 확신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결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지하철 탔어야. 나 지금 지하철 탔어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야? 탔잖아. 근데 그럼 내가 탄 게 과거가 된 거야?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나한테 올 때 선생님 저 지금 버스에 탔어요 했어. 그럼 내가 너 씨발 지금 버스 탄 건 과거잖아. 왜 굳이 부라쳐? 그럼 너네 뭐라 할 거야? 아니 이 씨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탄 그 완결된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될 때 ot을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거의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과거면 나 옛날에 엄마 닮았고 지금 엄마 안 닮았어? 과거랑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야. 그럴 때 ot을 쓰고요. 그 다음에 너네 숙제 안 할 때 어떻게? 만약에 유찬이가 숙제 안 했으면 옆에 민성이가 뭐랬어? 너 좆됐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좆됐다가 유찬이가 좆된 게 과거야? 지금.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 너 좆됐다? 이러는 거잖아. 근데 썼어. 썼는데 왜 미래야? 그렇게 했을 때가 바로 미래의 일을 확신할 때 ot을 쓴댔죠. 그래서 너는 이제 죽었다고 뭐야? 진짜 죽었다 꽉!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확신할 때 ot을 쓴댔죠. 전 미래 시제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얘는 엄밀히 말하면 굳이 따지는 미래인데, 근데 얘네는 다 애매하잖아. 정확한 어디라고. 그래서 어디 시제라고 부르진 않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완결 대상이 지속되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미래의 일을 확신할 때 ot을 쓴다. 라는 정도. 이거 수업한 것도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네. 이게 여기 또 다 써있어요. 여기 다 써놨어. 여기 프린트에는 2페이지 과거 시제 해놓고 그 당구장 표시해놓고 과거 시제 선언어를 up 써놨어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거, 미래의 일을 확신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보통 니은을 쓰는데 제가 이거 우리 이거 수업 안 했나? 이거 우리 안 했네? 네. 는과 니은은 얘네들은 미래, 그 다음에 과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는, 니은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언어음인데 얘네들은 미래, 과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떠난다. 이때 떠난다는 뭐야? 떠나다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내일 떠난다는 건 현재가 아니라 뭐야?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이 있다 했는데, 이때 읽는은 일다에 는이 붙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제 책을 읽으니까 얘는 과거를 뜻하죠. 그래서 니은과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려 하는데 미래, 과거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자습서 부분에. 책을 읽는 과거. 유선 괜찮아?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그냥 학생? 근데 읽는이 과거를 뜻한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 같은 get 아니면 리을 것 이런 것들 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get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get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댔죠. 첫 번째,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get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하겠다 라는 식으로 축축 아니면 도착하겠다 라는 식으로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get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인칭의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때 get이 쓴댔죠. 내가 1등급을 받겠다 라는 건 뭐야? 나의 의지를 나타낸 거죠. 근데 이게 민성이는 1등급을 받겠다가 민성의 의지를 나타낸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민성의 미래를 추측한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때 get을 쓰려면 1인칭만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가능성, 야 이 정도 나갈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가능성 나타내거나 아니면 완곡하게 말하기가 조금 돌려가는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말할 때도 get이 쓰인다 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네, 여기까지가 시제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작상 있었죠. 프린트에는 동작상이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까먹었어. 네. 네. 이건 수사 의문이야, 설명 의문이야, 판정 의문이야. 이건 수사 의문이지. 네, 여기서 아니 올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변태였다나? 아니 이게 너네들 지금 의문의 변동 안 하잖아. 그래서 딱 고대고랑 강동 애들은 의문의 변동을 하거든. 의문의 변동할 때 그 얘기를 했어. 너네가 의문의 변동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나가다가 뭘 보면 지나가다가 뭐 단어 같은 거 보면 걔를 의문의 변동 분석하는 건 아니거든. 난 그러고 살았다 했거든. 근데 애들이 다 진짜 변태처럼 또 너는 그런 것도 안 해봤어? 자동차 번호판 보면서 거기 곱셈, 덧셈, 뺄셈 다 해보는 거? 난 내 취미는 그거였어. 그래서 난 번호판에 공이 있으면 너무 시시했어. 곱하기 하면 다 0이잖아.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저 변태 새끼처럼 보더라고. 쉬는 시간에 뭘 빼먹으려 했던데 왜 프린트를 빼먹었어? 자, 마저 봅시다. 177페이지. 네, 이제 이거 초록색 펴주세요. 초록색 177페이지. 177페이지. 네, 시간 표현의 동작상입니다. 네, 동작상은 네, 여러분들 웃긴 게 우리나라 문법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접하기보다는 보통 영어 하시면서 접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완료 시제냐, 진행 시제냐. 근데 막 영어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뭐 현재 진행, 미래 진행 막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딱 간단하게 완료냐 진행이냐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상, 동작이 완료됐으면 완료상인데 제가 조심하자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동작이 기준입니다. 동작이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상이고 동작이 완료되면 뭐야? 완료인 거야. 근데 내가 뭐라 했어? 앉아있다가 완료냐 진행이냐 했잖아. 근데 너네 헷갈리는 게 뭐냐? 앉아있다 해서 앉아있는 경우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거는 앉아있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앉으려는 그 행위 자체, 동작 자체는 완료가 딱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이란 건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료는 그냥 과거라고 과거 시제라고 그렇게 또 따지면 안 돼요. 이게 좀 다른 게 그냥 그렇게 따지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냥 동작이 진행되고 있느냐 동작이 완료됐느냐를 따져야 돼.
엄밀히 보면 시제랑 좀 다른 표현이에요. 결이 달라 진짜. 시제는 진짜 과거, 현재, 미래만 딱딱딱한 거고 이 동작상이란 거는 이 바라지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완료됐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행상이란 건 동작이 진행되는 거였고 이걸 실현하는 방법은 뭐뭐 고 있다, 뭐뭐 아 가다, 뭐뭐 중이다 이런 걸 쓴댔고 완료상은 뭐뭐 아 거리다, 뭐뭐 아 있다인데 조심하자는 이 아 고 있다였죠. 고 있다. 고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행이랑 완료가 둘 다 가능하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시든 게 뭐였어? 나는 교복을 입고 있다였잖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걸 진행으로 보면 어떻게 해? 교복을 입고 있는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동작을 하고 있는 거지. 교복을 이렇게 팔에 와이셔츠 넣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완료로 보면 어떻게 하면 교복을 입은 다 동작을 끝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고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쉽죠? 과거 완료 이런 것보다 훨씬 쉽지. 참고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절대 시제란 것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상대 시제는 그냥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문제 나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시제란 것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상대 시제란 것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간 표현이었고요. 자, 이제 178페이지. 피동입니다. 학교에서 사동도 했죠? 사동 아예 안 했어? 사동 표현. 사동 표현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러면? 네. 그럼 사동 표현은 넘어가자. 피동 표현까지 하신 거예요? 피동이랑 인용까지. 인용은 거의 없어. 인용 없고, 인용은 교과서만 잠깐 듣고. 근데 인용은 그거야. 큰 따옴표 썼느냐, 작은 따옴표 썼느냐. 인용은 진짜 5분 만에 끝납니다. 피동도 그럼, 피동도 빨리 끝나겠는데? 난 사동까지 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내는 거 가요. 유찬이랑 시연이는 가지. 숙장이 받았어. 너 오답 안 했잖아. 했는데 오답 좀. 했어요. 내가 오답 좀 줬어? 아니 이거. 이거 안 했잖아. 이거. 너 소은다. 방금 소은에서 너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멍들고 있다가 갑자기 빨리 간다 저요. 하고 건이랑 유준이의 숙제 확인 아예 못 받았고 민성이까지 3명까지. 자 178페이지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 능동과 피동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능동이란 건 뭐냐면 제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능동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다는 말이 뭐야?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피동은 누가 시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민성이를 때렸어. 그러니까 내가 민성이를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나의 능동이지. 근데 민성이는 맞고 싶어서 맞은 거야? 아니요. 얘는 뭐야? 민성이는 맞음을 당한 거지. 네. 그때 민성이는 피동인 거지. 근데 그럴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민성이한테 야 민성아 유주한 너 유찬이 때려 그래. 그럼 민성이가 나한테 시킴을 당해서 유찬이를 때렸지. 유찬이는 맞음을 당했으니까 피동이고 나는 능동이면서 나는 주동인 거지. 왜냐면 이 때린 걸 다 주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민성이는 뭐야? 민성이는 사동한 거지. 사동이란 건 시킴을 당하는 거거든. 민성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시켜서 때린 거잖아. 그래서 능동과 피동, 능동이란 것은 자기 힘으로 직접 하는 거고요. 피동은 당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피동 표현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파생적 피동이라는 게 뭐냐면 파생적이라는 게 이게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짧은 피동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통사적 피동이라는 건 뭐냐면 통사라는 게 문장이에요. 그래서 피동 표현을 문장 형식으로 길게 나타냈다 해서 긴 피동문입니다. 파생적 피동은 단어 안에서만 하는 거여서 짧은 피동문을 얘기하고요. 통사적 피동은 문장처럼 길게 한다 해서 긴 피동문인데 파생적 피동이란 건 뭐냐면 피동 정리상 이희리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희리기 꼭 잘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사동 표현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추가되는데 파생적 피동은 이희리기입니다. 아니면 뭐뭐 되를 붙입니다. 뭐뭐 되가 아니라 그냥 뭐뭐 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뭐 긴 피동, 통사적 피동 중에 어지다, 아지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아지다, 어지다 할 때는 이때는 얘는 동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명령문 할 때 이뻐지다 기억하시나요? 이뻐져라 할 때 그 이뻐져라가 뭐냐? 이거는 뭐 감탄문일 수도 있는데 엄밀하면 이뻐져라는 피동문입니다. 피동문이래요. 피동문도 아니고 이것은 아지다 어지다에 형용사가 붙으면 얘는 피동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 변화만 얘기해요. 근데 형용사 뒤에 아웃이라고 쓰는 이게 형용사 앞에 이게 형용사가 여기 있는 거야. 이뻐지다는 뭐냐면 자기가 이뻐지는 걸 당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뻐진 건 뭐냐면 상태가 변화한 거지. 또 만약 형용사에다가 어지다고 붙으면 얘는 피동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뭐 개되다를 붙인다라는 거. 수기는 뭔 차이? 어떤 거? 어지다랑 어지다랑 개되다? 이거 별 차이 없고요. 개되다는 이제 형용사도 붙을 수도 있죠. 파생적 피동의 이희리기 할 때 여기 보시면 물고기가 고래에게 먹혔다랑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모기에 물렸다 했는데 어쩔 때는 에게를 쓰고 어쩔 때는 에를 쓸 때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에게를 쓸 때는 뭐냐면 유적명사한테 씁니다. 유적명사라는 건 사람과 동물을 얘기해요. 근데 에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에는 무적명사. 무적명사라는 건 뭐냐면 식물과 무생물을 얘기합니다. 모기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생물로 치는 거예요. 국어에서. 이걸 고대 국어에서 그냥 토론을 해봤는데 문학사적으로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모기는 그겁니다. 무생물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너네들이 화를 내겠지? 그러면 딱 넘어가고 다음 기회하고 빨리 수업을 끝냅시다. 그래서 에게를 쓰면 유적명사 사람과 동물한테 쓰고요. 에를 쓰면 식물과 무생물한테 쓰이는 겁니다. 피동문을 만드는 건 간단해요. 능동문의 주어를 부사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네가 한국인이어서 잘할 수 있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꿔봐. 경찰이 여기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를 피동문으로. 그러니까 도둑이 당하는 거였지. 도둑 입장에서 피동문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도둑이 경찰에게 잡았다. 그렇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능동문이고 얘가 피동문인데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된 거고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 거죠. 그다음 잡았다에서 잡혔다 같은 경우에는 피동정미사 히가 붙은 거죠. 이건 다 한국인이라면 그래서 순이가 붕어를 잡았다 역시 붕어 입장에서 피동문을 쓰면 붕어가 순이에게 잡혔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피동문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먼저 2번부터 볼게요. 이중피동. 이 피동문은 이중피동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중피동이라는 건 뭐냐면 피동문을 두 번 썼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중피동이라는 것은 짧은 피동문이랑 긴 피동을 같이 쓴 거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문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봐봐. 문이 닫혀진다야. 닫혀진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닫혀진다의 원형은 닫다거든. 근데 닫다에 일단 히가 왔어. 피동정의사. 그 다음에 또 어지다가 또 왔어. 근데 히는 파생적 피동이고 어지다는 아까 뭐였어? 통사적 피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피동과 긴 피동이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 과하게 피동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닫혀진다가 아니라 닫히다 라고 써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뭐 이걸 어디다 쓰면 닫아진다? 이 정도? 근데 주의하실 게 이거 알려지다, 밝혀지다,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다. 얘네들은 이중피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해 얘기해가지고 알려지다를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려지다를 알다에다가 리를 붙이고 어지다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려지다는 알다에다가 리를 붙이고 어지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알리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은 거야. 밝혀지다 역시 똑같아. 밝혀지다에 밝다에 히를 붙이고 어지다가 아니라 밝히다에 어지다가 붙은 거야.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다 역시 얘도 떨어지다에 뭐뭐게 되다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이중 피동이 아니에요. 그냥 맞는 피동 표현이야.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어휘적 피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휘적 피동이란 뭐냐면 얘는 주의해야 될 게 피동 표현은 아니야. 이거는 어휘 자체에 피동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하다, 받다. 그러니까 당하다랑 받다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얘네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능동 표현. 그럼 얘는 능동인 거야. 피동 표현은 아닌데 근데 그 의미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야? 조난을 당했다가 뭐야? 조난을 당했다는 것은 피동 표현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조난을 당하고 싶어 당한 거야? 아니지. 조난을 당한 거지. 그 조난을 어찌보면 누군가에게 당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하다 받다는 피동 표현은 아닌데 이 의미 자체에 피동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피동 표현은 목적어가 없어요. 피동 표현 목적어가 없는데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하기에는 사동 표현이랑 할 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피동 표현은 원칙적으로 목적어가 없는데 정말 가끔씩 들어가요.
대피야? 네. 비 많이 온대.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소개하다야. 소개하다랑 소개시켜. 너네가 만약에 그럴 수 있어. 친구한테 야, 나 여소 좀 시켜줘. 여소 좀 해줘. 뭐가 맞는 표현이야? 해줘야? 여소 시켜줘야 여소 해줘야? 여소 해줘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소개시켜줘가 틀린 거야. 이미 소개하다 자체 사동의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하다가 이미 있는 거야.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하다랑 받다 역시 얘네들은 피동 표현이 아닌데 얘네 자체 이미 피동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볼게요. 네. 능동문은 여기 참고 1번 능동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거나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동을 능동으로 못 바꿀 때도 있고 능동을 피동으로 못 바꿀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수가 꾸중을 들었다. 얘를 피동으로 바꿔봐. 그럼 꾸중이 철수에게 들렸다고 이거 말이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피동으로 못 바꾸는 거고 구름은 거쳤다는 피동문인데 얘 능동으로 바꿔봐. 그럼 누군가가 구름을 걷어야 돼.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야? 그러니까 얘는 능동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능동을 피동으로 피동을 능동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네. 쉽죠? 이 하나만 딱 보면 돼. 피동 표현에 얘 없는 제목인데 읽고만 넘어가면 되는데 잠깐만요. A형이네 72페이지요. 네, 개념교재 72페이지만 잠깐 펴주시면 개념교재 72페이지 그러면 이거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본문에서 안 나오고요. 그냥 피동 표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72페이지 보시면 피동 표현을 왜 쓰냐라는 겁니다. 피동 표현을 왜 쓰냐면 여기 하부부터 보시면 피동 표현은 보통 화자나 필자의 의도나 심리를 담고 있어야 맞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쓴 거지. 제가 화분을 깼어요랑 화분이 깨졌어요. 의미는 똑같지. 근데 느낌은 다르지. 제가 화분을 깼어요는 씨발 하면서 화분을 깬 느낌이야. 근데 화분이 깨졌어요는 잠깐만 뒷걸음을 치다가 쿵 했는데 오! 하고 깨진 거지.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다른데 어찌됐건 간에 깨진 건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에는 행위의 주체는 나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에는 화분을 깬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화분만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화분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화분이 깬 주체가 누군지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거지, 일부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동을 쓴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행위의 주체를 바꾸고 싶지 않을 때 또는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에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주체가 불분명할 때 피동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피동 표현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왜 피동 표현을 쓸까라는 건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피동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뉴스 기사야. 뉴스 기사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있잖아요. 대학생들 이번에 취업이 안 돼라는 건데 그런 것과 좀 다르게 문장 막 바꿔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그거지. 뭐 땡땡 뭐 30대 학원 강사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해 점점점 뭐해? 나한테 폭행 느낌 학원이잖아. 근데 이거를 능동으로 바꿔봐. 10대 청소년들 학원 강사 폭행 점점점 그럼 너네한테 포커스가 딱 집중되잖아.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바꾸기 위해서 피동이냐 능동을 쓰냐 그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질문 없으시면 그냥 인용 표현을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인용 표현도 74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용 사람을 인용할 때 쌍따옴표를 쓰냐 직접 쌍따옴표를 쓰냐 아니면 그냥 쓰냐인데 쌍따옴표를 쓰는 건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딱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의미고 그게 아니고 간접 인용했던 것은 그렇게까지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용할 때 큰 따옴표를 쓰고 아니면 뭐뭐라고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간접 인용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따옴표를 안 쓰고 그냥 뭐뭐 고를 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봐봐. 물감 어딨어? 물감 하나에 또 느끼고 있다라고 할까? 얘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얘는 직접이고 얘는 간접이고 얘 이런 이거 정도 판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서술형 안 나오잖아 또. 뭐 이게 만약에 인용 표현이 서술형 나오면 직접을 간접으로 간접을 직접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그냥 직접 그냥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라고 붙이면 되고 만약에 간접인형이면 그런 거 없애고 그냥 뭐뭐 고로 바꿔 쓰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였었고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